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 6시 2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이 끝나고 곧 어디로 좀 가야 합니다. 4월 혁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다라고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오른쪽 어깨를 자꾸 만지고 있습니다. 만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제가 좀 아프고 난 뒤에 아직도 통증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쪽을 좀 누르면서 방송을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좀 심해서요.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윤석열이 위험한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그 매일경제신문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이 그 삭발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새만금 때문에 이제 그 사주의 의미로 삭발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이 오늘 아침에 배달된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야당이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삭발식을 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과의 의미로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의 예산을 깎지 마라 라고 하는 항의의 뜻으로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이 머리를 깎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만금에 관계되는 뉴스 주기만 더 전해드립니다.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겁니다. 동아일보의 그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잼버리 시설을 수련원으로 쓴다는 겁니다. 인건비만 매년에 약 23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민호 국장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게 전라북도형 일자리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글을 달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잼버리 그 전세버스 임대료를 한 달 넘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56억 가량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 수송에 긴급 투입된 버스비를 주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56억 원이 밀려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새만금에 투입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깔끔하게 치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건데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뻔뻔해. 예산 깎지 마라 라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깎질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또 그 예산을 받아낼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뭐 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원은 뭐 감사한다고 얘기만 하고 직접 감사 시작도 안 했어.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툭하면 검찰 뭐 압수수색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새만금은. 감사원은 뭘 감사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감사 착수 아직도 안 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죠. 자, 오늘 방송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얘기 끝내고. 오늘 방송 제목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위험한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하는 겁니다.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이 사전이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를 하는 사진입니다. 자,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 기사는 2022년 2월 28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앞두고 윤석열이 사전 투표를 해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4, 5일 앞두고, 사전 투표를 4, 5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높이려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전 투표 개시일인 4일 투표에 참여하기로 하고 연일 사전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사전 투표에서 여당이 계속 본투표에 비해서 엄청나게 득표율이 빠진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 대선, 3구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나 사전투표 할 거야. 여러분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읽어내려 들어갑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시 천곡회 전교차에서 교차로 유세입니다. 유세에서 재작년 4.15 총선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안다. 이번 선거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 투표를 안 하신 분이 많다.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사전 투표 해달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전날 포항 죽도시장 유세에서도 걱정 말고 사전 투표 해달라. 저도 첫날 투표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 투표를 했어요. 어디였어요? 부산에서 했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왜 안 나오죠? 부산에서 사전 투표한 윤석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사전 투표를 끝내고 나오는 겁니다. 밑에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에서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가죠. 사전 투표가 불리하다, 사전 투표가 위험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야 사전 투표 위험하지 않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투표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서울에서 투표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사전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덕을 봤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자, 이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입니다. 자,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2.26%를 득표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4.58%를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간신히 이겼어요. 윤석열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3.59, 윤석열 후보가 52.42% 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의 차이.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는 차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본투표보다 8.67%를 더 투표했습니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8.67%를 더 투표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엔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 7.83%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투표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하십시오.
난 부산에서 했고 내 부인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말고 사전투표하시오라고 말하고 호기 있게 말했지만 사실은 사전투표에 국민들이 조금만 더 투표했으면 윤석열 후보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둬온 자료예요. 거짓말 못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뭐야? 잘못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윤석열 후보에게 잘못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정말 많이 했으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사전투표를 국민이 많이 했으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김용빈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김용빈 씨예요. 김용빈 씨가 뭐라냐면 사전투표 아주 훌륭한 거야. 아주 훌륭한 거야. 사전투표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받아야 되고 사람을 더 늘려야 돼. 사전투표 훌륭한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그 득표율을 볼게요. 사전투표가 얼마나 우파 후보에게 불리한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아주 훌륭한 제도야. 계속 유지할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선거관리를 잘해서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요거 보니까 사전투표만 잘 이용하면 되겠네. 이제 내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으니까,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요거 내가 하면 요걸 뒤집을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니까 반복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전투표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파에. 근데, 내가 이제 사무총장이 됐으니까 뒤집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전투표를 계속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조종훈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한 게 있어요. 아주 심각한 질의를 했고 대단히 위험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종훈 의원의 질문, 그리고 김용빈 선거관리위원 사무총장의 답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전기념비 관련해서 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으로 캐나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 부분의 국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하루에 137만 건입니다. 137만 건 하루에. 그리고 선관위도 있다고 국정원이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올해 얼마나 많이 해킹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저희 선관위에 나와서 그 보안 컨설팅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금년 하반기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 기관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년에 치러지는 국선에 대한 규명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만약 취약한 기반이 나타난다면 물질적으로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강하는 방법을 취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안 문제에 힘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라는 표현 말고요. 정말 우리 국력을 총원을 다해서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 살벌한 거 보이시죠? 또 내년에 네.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든지 해킹당한 흔적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대한민국 두 쪽 납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정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네. 알고 있기로 최근까지 국정원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방금 컨설팅을 받고 계시다고. 네, 아닙니다. 하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고 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라는 요청과 함께 인력 지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한 개입이요, 사무총장님, 네. 단지 해킹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껐어요. 죄송합니다. 방송을 허접하게 하시네. 죄송합니다. 예. 제 잘못이고요. 제가 소리를 조금 잡음 때문에 줄여놨습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컴퓨터에 의해 시스템으로 하는 한 해킹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해킹의 기술은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북한이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중국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이 김용배 사무총 얘기는 예산을 더 주면 국회에 예산을 더 주시면 우리가 북한의 해킹을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선거 때, 내년 4월 10일 선거 때 북한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A라는 후보가 아닌 B라는 후보를 북한과 중국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A라는 후보를 B라는 후보로 중국과 북한이 만들어 줄 수 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A도 A 후보를 B 후보로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를 완전히 깽판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이 나갔고요. 이거 개표를 지금 결과를 발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일주일간 이거 복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우리 컴퓨터에 의한 선거를 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국민모임, 문화일보의 국민모임이 낸 광고입니다. 부정선거의 악용들은 전자개표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침공하기 전에 그 프랑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 마지노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을 막아낼 수 있어, 이겁니다. 마지노 라인에 벙커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2차 대전 때 아이고 가만히 있어. 이게 이거요. 이게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만든 요새입니다. 여러분, 아주 콘크리트 요새. 이 안에 기차도 다녀요. 엄청난 요새를 쫙 설치했어요. 어떻게 설치했느냐? 동부전선에 설치했죠. 이겁니다. 자, 이게 프랑스고요. 이게 독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동부전선, 여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요것이 마지노 라인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마지노 라인을 만들고 아까 보여드렸던 빵카를 만든 겁니다. 독일군이 127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마지노 라인을 만들고 벙커를 많이 만들었죠. 근데 그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바보같이 왜 이거 마지노 라인을 만드냐? 독일이 왜 일로만 오느냐? 일로도 올 수 있어. 이거 의미 없어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독일은 마지노 라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벨기에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쉽게 함락됐죠.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돈을 더 주시면 이 마지노 라인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킹 기술은 항상 뛰어넘어요. 아, 여기가 마지노 라인이 있지. 그럼 딴 데로 들어와요, 해커들은.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해킹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요. 돈 아무리 써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A라는 후보를 B라는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아야 깽판 쳐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의 서버를 다운시키는 것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선거 개표 못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 동안 요거 하겠습니다. 복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는 겁니다. 왜 위험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전선거 폐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개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폐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고요? 아니, 왜 위험한 일을 해? 안 쓰면 되잖아. 마지노 라인 안 만들면 되잖아. 사전투표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개표할 때 전자개표기 안 쓰면 되잖아. 개표는 그냥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프랑스처럼 투명한 투표함에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고 투표 용지를 집어넣고 개표가 시간이 딱 끝나면 그냥 그 자리를 쏟아서 개표해요. 아니 그거를 왜 개표장까지 그냥 차를 타고 와서 옮기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전자개표기에 집어넣고 고장나서 난리치고 해킹됐다 안 됐다 왜 논란을 갖냐고요. 지금 김영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거 돈 주면 이거 마지노 라인을 더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왜 위험한 일을 하느냐고요. 위험한 요소를 없애면 되잖아요. 우리가 휘발유 창고에 들어갈 때 우리 군에 있을 때 우리 연료 창고들이 있습니다. 군은 휘발유가 아니라 대부분 디젤을 사용합니다. 연료 창고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성냥이니 이런 거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어제 제가 윤천중 방송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화약회사가 화약회사인가요? 그 회사는 임원이 같은 비행기를 못 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비행기를 타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곤란하죠.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 여객기에 보면 기장과 부기장이 타고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데요. 기내식을 먹지 않는데요. 기장이 먼저 선택하면 부기장은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 먹어서 중독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돈을 들여서 위험한 일을 자초하고 있느냐고요. 자 여러분, 예. 자,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주먹 쥐는 걸 잘해요. 이렇게 헛헛 하는 걸 잘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위험에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위험을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김영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법조인은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앞에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이제 기존에 있는 법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아까 보여드렸어요. 제가 마지노라에 보여드렸어요. 군인은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 이거밖에 못했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왜 일로 들어오느냐고요. 군인 일로 들어오지 일로.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 잘못되면 끝납니다. 정권 끝나고 나라가 아주 뭐 요동을 칠 겁니다. 위험한 일을 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5 총선에 공범이거나 적어도 주범이거나 적어도 공범이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완전히 망했다. 선거관리에서 망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왜 골라가면서 하느냐고요. 돈 들여서 위험한 일을 하느냐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 선진국이 돈이 없어서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떨어져서 사전투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식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 이 전자개표기 사용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닌 거예요.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일을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 그리고 용산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사고 생깁니다. 여러분 새만금 사고 난 거 보시죠. 새만금 아까 제가 첫 번째 새만금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위험한 요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새만금 위험한 요소가 많았어. 왜 뻘에다 그걸 만들어요? 새만금을 좋은 땅 내비로 두고 돈 들여가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내년 4월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아까 조정훈 의원이 다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아주 대단을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을 대단히 해요. 나라 망합니다. 제발 좀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피를 토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하는 이유는 4.5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훌륭한 사람들이 참가해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하고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입니다.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가
사후경로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이고요.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줄 수 있고,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아직 안 끝났어요. 방송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소훈 씨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방송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최소훈 씨가 저한테 보내준 그 편지예요. 이따 읽어드릴게요. 일단 댓글 들어온 것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상로 기자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새만금 다 압수수색해입니다. 정치권은 사전투표의 숨은 뜻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사고 생겨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그 방송사고 낸 거 죄송합니다. 해킹 못 맞아요. 해킹은 못 맞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 많이 그 댓글을 보내주셔서, 다 읽어드리기는 없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제 편지가 도착했어요. 최서훈 씨로부터 들어온 편지입니다. 예. 최서훈 씨가 저에게 보내준 편지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께, 항상 의로운 일에 나서 주시는 이상로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진실을 위해 나서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에 저에 대한 마음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심에 제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롭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방송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감 중이지만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로 방송에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월 8일 최소원 드림이라고 하는 짤막한 편지를 어제 제게 보냈습니다. 자, 최소원 씨가 저 말고 자유시민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신백훈 박사를 통해서 보냈고, 신백훈 박사가 그 편지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소원 씨가 자유시민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글 방송해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신 개몽방송입니다. 부활이 앵커입니다.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백훈 박사께서 옥중에서 보내온 최서원 원장과 그 외손주들 편지 소개 영상입니다. 어설픈 외손주의 할머니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내가 동생을 보살피겠다. 이 내용을 보고서도 무심한 권력들, 정치인들, 공직자들 측은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애국심한들만이 최서원 원장의 희망입니다. 본 영상 시청과 격려의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립고 그리워 또 보고 싶음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형 집행정지 연장이 불어대어 아이들에게 7년 만에 만난 어린이날에 손주들에게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이 돌아왔다. 그런 후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 보고 싶음에 그리움에 새벽에 눈을 뜨면 가슴이 저며와서 참을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박해당하고 아무 죄 없는 손주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뇌물 먹은 특검의 수장 박영수는
그 당시 뒤에서 검은 돈을 챙기면서 한 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을 민간인인 나와 전혀 관계없었던 분과 엮어서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죄로 몰아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만들었다. 박영수 특검의 뇌물사범 행위는 반드시 단죄돼야 하고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차례 재판에서 모두 재단 출연금은 뇌물성이 부인되었다.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값만 인정했다. 그 사유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법전에도 없는 희한한 용어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친 박영수는 영웅이 아니고 괴물이었다. 그 덕분에 한 나라의 여성 대통령이 탄핵당하였고 우리 죄 없는 새 손주들과 딸의 삶은 절벽 앞에서 서 있게 되었고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거리의 아이들이 돼버렸다.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자들인가?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우리 손주들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고 유치원비도 없어 겨우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따져 묻고 싶다. 가슴이 미어진다. 딸과 손주들이 삶을 보면 대기업 회장의 묵시적 청탁 시인은 그야말로 굴복이었다. 그 굴복 때문에 나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 큰 손주와 딸은 미승 빌딩에서 쫓겨났다. 언젠가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무 비겁했다. 본인들만 살려고. 어린 새 손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요일이면 집 근처 교회를 찾아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빈다고 했다. 어설프게 쓰여진 서신에는 외할머니 건강하게 빨리 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눈물을 쏟아지게 한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매정하고 잔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독해지는 이유가 이런 잔인함 때문인 것도 그들은 모를 것이다. 단지 권력에 저항하는 줄로만 미련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뇌물을 한 푼도 안 먹은 나에게 재산을 다 뺏어가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악성 댓글 소송도 경찰청이 막아서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 무슨 명예회복이고 진실이 나왔다고 한들 밝혀줄 사람이나 국민들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 손자들이 이 매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갔으면. 댓글 중에서 악성 댓글엔 목을 따서 다 죽여야 한다는 내용들의 잔인함이 극도로 달해서 아이들이 커서 자라면 마음의 충격을 받아 살아갈 수 없음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 댓글 소송마저 막는 이 경찰청의 행태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내가 박 대통령을 모신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질게 사회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아이들 교육비마저 없을 정도로 살아갈지 전혀 몰랐다. 모르는 이들은 돈이 많을 것이라 믿고 싶은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은행지기로 외국에 숨겨놓았다던 데이비드 윤조차 인터폴 수배로 독일에서 데려오려 했지만 정치적 박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 당시 모든 게 거짓 선동이었고 그야말로 가짜 뉴스였다. 과연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 걸까? 교도소에서 영치금이 떨어져 딸에게 부담 줄까봐 스킨 10,000원짜리도 몇 번을 생각하면서 사는 내가 과연 우리 딸의 삶과 손주들의 삶을 살아갈 수나 있게 하려는지 이제는 나에겐 진실한 국민들만이 희망이고 등불이다. 부디 국민들이 나서서 잘못된 박영수 특검의 비리를 밝히고 그가 저질렀던 이 나라에 대한 악행을 밝혀야 진정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부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우리네 망가진 삶과 어린 새 손주들의 삶을 다시 되찾아주는 자유시민들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싶음에 이 글을 쓴다. 2023년 9월 3일 옥중에서 최서원 드림.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추소는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 추소는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 추소은이 글쎄 무시적 청탁이라는 죄가 헌법에 있나요? 경제 공동체라는 그 죄가 우리나라 헌법에 있나요? 올바르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독립 언론인들 추소원의 석방을 주장하지 않고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언론인은 진정한 언론인이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조금 너무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랬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